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20세기 전까지 물리학자들이 찾아낸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도 인류는 참 많은 걸 해냈습니다.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엔진도 만들고, 도시도 만들고, 인류 문명을 끌어올렸죠.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자들은 전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역학이라고 불리는 자연을 기술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주제인 양자역학 전에 제가 굳이 20세기 이전의 과학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교를 위해서입니다. 적어도 20세기 이전까지의 과학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우주는 3차원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좌표 위에 물체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물체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실제론자입니다. 실제로 관측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고, 존재한다고 믿지 않으면 과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물체는 실제로 존재하고 질량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 질량은 보존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사과를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지는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20세기 초 물리학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우리는 왜 양자역학을 알아야 하는가? 과학자들의 과학자 아이돌스타, 당대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는 리차드 파인만은 한 토크쇼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지금 지구가 멸망하려고 합니다. 지금 방 안에 청소년 남녀 비율 5대5로 대략 10명 정도 살아남아 있고, 그리고 당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신은 곧 죽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죽기 전에 아이들에게 한 문장을 남기는 거죠. 그 한 문장으로 다시 인류를 일으켜야 합니다.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동반한 말입니다. 파인만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말을 남기겠다.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것이 인간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자연을 이해하며 알아낸 가장 중요한 팩트라는 거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정말 많은 삼라만상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고작 약 100가지의 원자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기율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고요. 원리적으로 그 원자들을 다 모을 수만 있다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태양, 블랙홀, 은하까지 말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 주변의 물질을 만드는 데는 히토류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필요 없기 때문에 약 20개 정도의 원자면 충분합니다. 우리 몸의 약 70%는 물입니다. 물은 H2O니까 우리의 몸은 약 75%는 수소고요. 산소가 그 다음이고 탄소와 질소가 조금씩 필요합니다. 그 외의 원소들은 1%도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몸은 사실상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고양이도, 호랑이도, 공룡도,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종류의 물질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은 우주는 똑같이 생긴 원자들을 그저 다른 방식으로 재조합한 레고 블럭입니다. 그리고 원자는 영원 불변하죠. 그 숫자 또한 보존됩니다. 우리가 죽고 모두 사라지고 지구가 폭발한다 해도 지구를 이루던 원자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이죠. 다른 형태로 바뀔 뿐입니다. 뭐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 일부가 될 수도 있고 화성에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모두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후손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같은 원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다 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고전 역학을 공부하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였죠? 네, 운동이란 무엇이냐? 이걸 지금의 이야기와 결합하면 답이 나옵니다. 세상이 원자로 되어 있다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원자들은 어떻게 운동하는가? 그것을 기술하는 학문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원자들의 세계. 원자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은 대략 1900년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런지 양자역학이 그다지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인 이상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서양에서는 양자역학이 당시 세계관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리학의 한 분야가 새로 생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믿어왔던 원인과 결과,
결정론, 객관적인 현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이죠.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살바도르 달리의 스피어스 갈라테아라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은 원자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라는 사실에서 영감을 받아 그려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자 관련해서 재밌는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영화라는 기록으로 기네스에 오른 영상입니다. 실제로 저 동그란 구슬 하나하나가 다 원자인데요. 현재 우리의 과학기술은 STM이라는 현미경을 통해서 직접 원자를 볼 수도 있고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보통 우리가 보는 영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찾으셨나요? 네, 동그란 구슬 주위로 물결 무늬가 일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것을 찍다 보니까 화질이 이상해서 그런 건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할 양자역학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원자는 입자지만 원자의 주위에는 파동 혹은 파문 이런 것이 같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원자를 볼 수 있다면 양자역학의 핵심이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단한 장비로 영상을 찍기는 했지만 이 원자는 도대체 얼마나 작을까요? 보통 작다는 거 표현할 때 머리카락을 많이 쓰죠. 머리카락 두께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말이죠. 원자는 머리카락에 비해 얼마나 작을까요? 영상으로만 보면 잘 모르시겠죠? 그냥 작구나 이 정도겠죠. 머리카락을 단면으로 잘라서 본다고 생각해보죠. 그 동그란 단면의 지름에 원자들을 한 줄로 세운다면 탄소 원자가 약 10에서 100만 개가 들어갑니다. 사실 저는 탈모 때문에 머리카락이 조금 얇아서 10만 근데 머리카락 단면 전체를 채운다고 하면 S는 파이 R 제곱이니까 3.14 곱하기 50만의 제곱 어쨌든 대략 7,850억 개가 들어가겠네요. 아직 감이 안 오시나요? 만약 원자가 사과 크기라면 머리카락 단면은 100km 정도 되는 거죠. 제가 크기 비교를 위해서 크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많은 물리학자들은 원자는 크기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부피가 없는 점에 가까운 상태죠. 사실 크기가 있으면 상대성 이론이 깨지기 때문인데요. 이건 일단 넘어갈게요. 다음에 상대성 이론 영상 만들 때 자세히 올려드릴게요. 자, 근데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이 작은 원자는 아시다시피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고요.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라고 배우며 이런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뭐가 잘못됐냐면요. 이 사진 속 원자핵이 너무 커요. 또 전자가 이렇게 가까이서 도는 거 이거 맞을까요? 원자핵을 축구공이라고 하고 대략 서울시청쯤에 놓아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수소 원자의 경우 전자는 어디에서 돌고 있을까요? 네, 오른쪽으로는 구리시, 왼쪽으로는 고양시, 아래로는 광명시에서 돌고 있습니다. 서울을 완전히 벗어나 버립니다. 게다가 전자는 크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작습니다. 이것이 원자의 실제 모습입니다. 여기 축구공만한 원자핵이 있고 구리 근처에서 쌀알 만한 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의 공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완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접하고 느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감정은 바로 텅 비어있구나 하는 경외감입니다. 물론 이건 가장 작은 원자의 경우고 다른 원자들은 더 큽니다. 조금 더 큰 원자들은 축구공 원자핵이 지구 중심에 있다고 치면 가장 바깥 전자들은 지구 표면 정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고요? 그 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반드시 궁금증이 생겨야 하는데요. 그렇게 텅 비어 있는데 왜 우리 눈에는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를 보아도 분명히 꽉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달과 별, 산과 바다, 하늘과 구름, 그리고 나까지 말이죠. 그 답은 사실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린 주먹 이야기와 같습니다. 실제로는 꽉 차 있지 않습니다.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다만 전자기력 때문에 통과하지 못할 뿐입니다. 또 가시광선이라는 전자기파가 원자 주위를 도는 전자구조를 뚫고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눈은 그저 그것이 꽉 차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만져보면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기력이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물체가 그대로 등속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실체만 놓고 보면 그 양은 거의 미미해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공의 세계인 것이죠. 우리가 나라고 믿고 물질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전자기력이라는 힘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현상에 불과합니다.
만약 전자기력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돌아갈 뿐이죠. 예를 들어 롯데타워를 원자의 빈 공간을 모두 없애 압축한다면 지름이 약 1.8mm인 모래알이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실체라고 믿었던 것의 실체입니다. 저 높은 빌딩도, 돈도, 금반지도,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도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유할 실체도 집착할 대상도 없는 것이 이 우주의 참 모습입니다. 여담이지만 사실 이 말 그대로 수천 년 전에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이 말을 해석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체는 실은 텅 비어있는 것이고 텅 빈 공간이 질서에 의해 형체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솔직히 지금 부처님 얘기로 넘어가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요. 오늘은 양자역학 얘기하는 날이니까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이제부터는 원자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전자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